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선생님입니다. 오늘 시세는 우여곡절 끝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 막판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먼저 이번 주의 경제 데이터와 사건을 종합해 그 시세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할 겁니다. 둘째, 거래량을 기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한계와 2차 전지 섹터의 주식 한계를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과 전체 시장의 전반적인 성과를 정리할 겁니다. 셋째, 거래량이 있어서도 제가 했던 거래 방식과 그 당시의 완전한 논리를 여러분이 참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 시점의 펀더멘털, 즉 이번 주 중요한 경제 데이터와 지정학적 정치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밤부터 재정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 전망치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10월가 이전보다 낮아져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GDP와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 데이터 때문에 시장은 미국 GDP의 예측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번 주 미국의 3분기 GDP를 전기 대비 5%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소비자 지출이 다시 가속화되고 순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과 주택 투자와 재고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의 최근 상황은 하마스가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지만 하마스 수중에 여전히 인질 200여 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은 매우 단호한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모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작전은 원래 중동 전체가 모두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어느 나라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국경 초소가 이스라엘이 잘못 폭격한 일이나 레바논과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의해 공격당한 사건 등 이는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하마스의 몰락은 시간 문제일 수 있으며 전체 정세가 격화될지 말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도 하마스가 몰락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아직 변수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가 개장 당시 높게 시작한 후 한동안 요동치다가 오후부터는 계속 올랐습니다. 장 막판까지 코스피 지수는 1.12% 상승폭을, 코스닥 지수는 2.77%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해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닥의 자금 흐름을 보면 첫째, 아침에 총액 경매를 했을 때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하락했습니다. 둘째, 총액 경매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폭 매도하면서 두 번째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10시 30분부터 외국인은 적극적인 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개인 투자자는 소극적으로 매도했습니다. 넷째, 오후 14시 이후 기관은 순매수를 늘렸고 외국인 매수 속도는 둔화됐습니다. 이때 시세는 이미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매도하는데 사용했고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가격만 비교적 낮으면 다 매수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코스닥에 힘입어 외국인이 순매도했고 기관은 코스닥의 선전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금 흐름과 관련해 최근 열흘을 다 합쳐도 코스닥 지수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도의 상태여서 아직 시세에 대한 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요 매수 세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소극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주로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기술면에서 다시 전환되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앞으로 며칠간 시세가 아마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몇몇 친구들이 자신의 보유 주식이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거래 경험을 놓고 보면 보통 여러분의 주식 이익 하한선은 전체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익 상한선이야말로 개별 주식의 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 중 90%의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약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90%의 주식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 없고 시세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여 최고가를 돌파한 일부 주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일부 주식을 선택했습니다.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우리가 보유한 주식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식시장이 하락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초기의 2단계가 밸류에이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더 밀어올리면 한국 증시의 전체 실적이 하한선은 전세계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평균 실적과 미국의 통화정책에 비롯되며 상한선은 한국 자체의 경제 발전과 통화정책에서 비롯됩니다. 내부적으로 추론해보면 주식 자체의 등락은 주식의 시가총액과 미래의 실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상한선은 시장의 정서 주기에서 나옵니다. 이 전도사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글로벌 증시의 실적, 우리 증시의 주식시장 실적, 회사 실적과 시장 정서 주기 개별 주식의 등락. 올해 미국 통화정책이 둔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통화정책은 전혀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달 뒤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에 대해선 우리도 과거에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명확한 시장 반전 신호입니다. 이는 적어도 최근 시장이 이미 더 이상 하락하고 싶지 않으며 외력이 우리를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 시세는 상승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가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대략 10배가 조금 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체 시장을 사면 약 10년 안에 회사의 이윤을 통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다시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반등 목표는 코스피가 2400선, 코스닥이 800선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후 시장은 잠시 횡보하며 요동친 후 다시 계속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단기간의 시세에 놀라지 말고 안정을 유지하세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 며칠 동안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 섹터 측면에서 우리는 현 단계에서 섹터 간의 분화가 특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섹터에 특별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상승 종목은 이전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종목들은 특정 인기 섹터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에서 섹터를 가장 중시할까요? 시장의 전체를 보면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상승장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인 하락장으로 각각 올해 초 추세와 최근 두 달의 추세에 대응합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상승장으로 일부 섹터는 계속 상승하고 다른 섹터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섹터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섹터에 너무 집중하면 실제로 전체 주식시장에서 시세의 주도적 역할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다시 섹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두 달 후 미국의 통화 정책이 거의 변하지 않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흔들리는 장세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때가 되면 각 섹터의 성과가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는 중기 투자를 위해 더 나은 성과를 가진 일부 섹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별 주식의 경우 우리는 여전히 거래량 지표와 자금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함께 분석합니다. 올해는 다들 2차 전지 관련주를 사들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이 큰 회사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심지어 더 상위에 오를 주식도 있습니다. 올해 제가 산 주식 몇 개에 대해 전에도 여러 번 분석하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고 추세가 그리 좋지 않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전 추천하지는 않지만 주가가 이미 하락해 밸류에이션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 신흥 SEC 24만 3840 이런 주식들 말입니다. 이 주식의 자금 구조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변화는 21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주가는 20년 초 최저치인 18,750에서 21년 8월 최고 치인 95,000원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이전 거래 전략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재매입을 고려해야 할까요? 보통은 그 주식이 사상 최대치를 먼저 돌파해야 하고 회사 실적도 이전보다 좋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식에 대한 평가와 재무지표에 대한 이해로 볼 때 그 주식의 주가 순자산 비율은 1.14배에 달했습니다. 이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그 주식의 기초가치에 부합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가가 오르지 않고 횡보하며 요동치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주식의 추세가 여전히 이동평균선의 압박 속에서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주식을 매입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주식의 주가가 이러한 이유가 모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어제 저희가 토론한 화제로 되돌아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말을 하지만 실제 주식 선정과 미래성장 전망을 할 땐 승률은 50대 50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만 주식을 선택한다면 제가 기대했던 장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에 입각해서 주가 실적에 따라 제 예측을 검증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판단들은 점차 없어지게 되고 정확한 판단들만 남게 될 겁니다. 만약 저희가 이 주식은 미래에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식의 주가는 반드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상승하는 시세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아직은 적기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기초가치로 봤을 때 이는 저희의 요구에 부합하고 회사 실적에서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맘때 바로 매입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21년을 돌이켜보면 시세는 이번에 크게 올랐습니다. 2단계의 거래량과 주가 변동이 모두 가장 컸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바로 당시 원가를 따지지 않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누가 이렇게 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있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이전 실적의 추세를 보면 주가가 1년 넘게 올랐고 가격이 2배 이상 오르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전의 상승 추세에 이끌렸다는 의미일까요? 정서상 그들은 주식을 오래전부터 사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사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좋게 보지 않거나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자 참지 못한 겁니다. 이때 회사가 호재를 발표해
그들은 참지 못하고 이 시기에 주식을 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 만약 이 새로운 투자자들이 정말로 감정적이라면 이 주식은 미래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이 회사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회사의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주가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거쳐 다시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후속 추세의 실적을 통해 우리는 이번 상승세 이후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2단계에서 최소한 6만원 이상, 최고 9만원을 넘을 것이라 여겼는데 주식을 사들인 이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낮은 위치에서 대량으로 사들였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서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거대한 자금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식을 새로 사들인 사람은 감정적인 투자자였고 일찍이 주식을 굳건히 갖고 있던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주식을 쉽게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주가 추이를 관찰하고 거래량 분석을 결합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식의 실적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고 매수하기에 적당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주가의 경우 주가가 2배 정도만 오르면 사상 최고점에 근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다 할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 한 차례의 큰 상승세를 기대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주가 순자산 비율은 충분히 낮기 때문에 향후 추세는 일반적으로 저점에서 시작될 겁니다. 가격이 계속 최저치를 경신하는 한 새로운 반등은 한 차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21년 말 주가가 처음으로 55,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한 차례 반등했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매일 가격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예를 들어 5만 부근, 48,000 부근, 4만 부근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몇 차례의 최저치는 큰 반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최저치를 기록한 후에 예를 들면 36,000원 부근까지 내려가도 여전히 큰 반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등의 폭이 30%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가 거시적인 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점인 95,000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만약 95,000 이상으로 올리려면 해당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긴 기간 동안의 하락은 당시 흥분한 투자자들이 점차 손절하고 투매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모두 팔았을 때 시장의 투매로 인한 압박이 진정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진정한 매수 신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주식 코드 주성 엔지니어링 36,930인데 이 주식은 우리가 8월 말에 매입을 시작한 것입니다. 2달간의 횡보하며 요동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그 사이에 비교적 큰 폭으로 한 차례 상승한 적은 있습니다. 이 주식의 그동안의 실적과 현재 상황을 결합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실적 전망을 보면 시장은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해 사실상 악재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이런 악재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회사는 명확한 성능 개선 방향, 여러 반도체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등 독특한 시장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이 회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실적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본 다음에 다시 회사의 주가 실적을 같이 봅시다. 우리가 이 주식을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 회사가 상장된 지 20년이 넘었고 최근 몇 달까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장 1년 동안의 파동을 제외하고 이듬해부터 계산한 것으로 현재 역대 최고치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거래량으로 볼 때 우리는 몇 번의 가격 상승이 실제로 더 큰 거래량을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2008-2009년, 2020년에 각각 발생했는데 모두 가격 상승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최근 22년에서 23년 사이 시세가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 몇 차례는 모두 거래량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번 몇 차례의 비교적 큰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금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한 무리의 새 주주들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시세도 이와 동시에 여기서 전환점을 맞이할 겁니다. 이 자본들의 입장 시기를 파악한 후 우리는 계속 분석할 겁니다. 최근 주식시장 전반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추세는 큰 하락보다는 오히려 횡보하며 요동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주식은 7월에 주주가 바뀐 뒤에도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새로운 자금 구조상 새로 매입한 투자자들 역시 주식의 미래를 확고히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건 아마도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 주식은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가격 전망에 대해 우리는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매수 신호는 기본적으로 3만원 이상, 즉 가격이 최고치를 돌파할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동시에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에 발맞춰 우리는 함께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신호가 나타나면 계속 추론하고 분석해서 그 다른 매매 방식을 고려할 겁니다. 이런 거래 방법은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와 최근의 자금 구조를 결합한 것과 우리의 분석과 함께 거래를 결정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시장 자금 구조, 그리고 거래량, 기술 지표를 사용하는 우리의 전반적인 분석 논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첫째, 시장에서의 자금 구조가 언제 크게 바뀌는지, 새로운 주주가 어떤 조건일 때 시장에 진입했는지, 둘째, 새 주주의 실력과 태도는 어떤지 말입니다. 그런 다음 일련의 분석 방법을 통해 해당 증거를 찾고 추가로 주가의 실적을 기반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폭이 컸으며 현재 비트코인 자체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확연히 대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10월 저는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당시의 논리는 첫째,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2만 달러이라는 점, 둘째, 2020년 10월 당시 미국 그레이스케일 펀드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점, 그리고 매일 인기 뉴스에 나와서 저는 비트코인을 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14,000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만약 그레이스케일 펀드의 목표가 14,000에서 16,000 또는 18,000으로, 즉 이익이 1030% 사이라면 그들도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작은 이익만을 노린다면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23배는 오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비트코인 시세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저는 그레이스케일 펀드가 하루 만에 자금을 모두 쏟아붓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같은 매매 방식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만들었고 거래량 변화도 비교적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된 후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펀드가 전체 비트코인 가격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펀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려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단호하며 비트코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익의 상한선이 개별 주식의 펀더멘털과 관련 정서 주기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하한선은 큰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장 환경은 어땠을까요?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통화 초과 발행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주가 지수에 투자했다면 우리는 이 거래가 반드시 이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 하한선을 보장받고 상한선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그레이스케일 펀드의 영향력에 의존합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큰 환경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그것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정한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고 반대를 했습니다. 시장이 출렁일까 봐 걱정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분들에게 이런 확실한 기회도 잡지 못하고 무슨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에게 설득당해 저와 함께 적지 않은 양을 매수했습니다. 우리는 손절 포인트와 지분 보유 관찰 기간을 함께 설정했는데 그 결과 시세가 정말 크게 올라 결국 우리에게 10배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투자는 적절한 환경에서 좋은 기회를 찾고 포착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투자 습관은 이렇습니다. 저는 한 주식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해서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방법으로는 돈을 조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돈을 벌지는 못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적당한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내가 더 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하지만 저의 잠재적 이익은 제가 감수하고 있는 리스크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개념을 자신의 투자 방식에 집어넣길 바랍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지만 외국인과 큰 기관들이 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이 먼저 한 차례 반등하고 뒤이어 요동치는 시기를 거쳐 다시 반등할 것입니다. 현재의 펀더멘털과 관련하여 시장은 미국 GDP에 대한 전망을 크게 높였지만 4분기 전망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의 사건 진행 상황입니다. 미국 주식들의 실적을 보면 이런 논쟁도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펀더멘털 요인의 영향은 며칠 전 시세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섹터와 관련하여 산업 섹터와 테마 섹터 간의 경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 우린 주목했습니다. 저는 시장이 크게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낮은 수준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두 가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저는 이미 높은 곳에 있는 주식들을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이 주식들은 다음 반등에서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두 가지 구체적인 주식을 분석하고 자금 구조와 거래량에 대한 고려도 결합해봤습니다. 자금 구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투자자의 심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난 뒤 심리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저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베어 마켓 단계에서 주식이 부진한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반등함에 따라 우리도 이윤을 얻을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미국 주식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저녁 내내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재무보고서와 관련 공시 정보를 살펴본 뒤 내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